7강입니다. 역의 금융의 시대. 여러분, 금융은 뭐죠? 금융은 돈을 꿔주고 빌려주고 받고 뭐 하는 겁니다. 근데 금융을 움직이는 건 이자율인데요. 금융은 중력이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자는 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돈을 꿀 때 내는 이자가 다르죠. 그래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점에서 얼마나 벌어지냐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보통 기준점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국채를 삼습니다. 아니면 신용이 아주 높은 어떤 뭐 반드시 이거는 부도가 안 난다 이런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 이자율에서 이제 조금씩 그 돈을 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이라든가 담보 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자율이 이제 변동하는 거죠. 자, 가장 기준이 되는 이자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 금리,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맡겨야 되는 지불 준비금에 대한 뭐 이자나 그 벌칙금 이런 이자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계는 그렇게 또 교과서적이지만 않아요. 여러분 리보라는 거 아시죠? 리보는 런던에 있는 은행들 간의 금리입니다. 이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꿔주거든요. 은행들끼리 돈을 꿔주는 이유는 은행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내야 될 지불 준비금이 없을 때 돈을 꿔요. 왜냐하면은 벌금보다는 이자가 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일물, 일주일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융이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행들 간에 중요한 은행들 간에 서로 오버나이트 레이트, 콜금리 이런 거를 정해서 매일마다 발표합니다. 영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에 영국 은행가협회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리보 레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라든가 우리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이자율이 쭉 스프레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연준의 이자율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실제로 누가 많은 자본을 운영하면서 그 이자를 적용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리보 금리는 유로 달러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뭔가요? 유로 달러는 유럽도 아니고 달러도 아닙니다. 엔화일 수도 있고요.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도 유로 달러입니다. 근데 시작을 런던에서 했기 때문에 유로 달러라고 해요. 유로 달러 자체가 지정학적 산물인데 우리나라의 삼성물산 대표이셨고 런던으로 출장을 가셨대요. 삼성에 있으실 때. 그때 이분이 회고하면서 쓴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시티에 갔다. 시티는 런던의 동쪽에 있는 금융가를 지칭하는 말인데 런던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시장이 별도로 존재했다. 여기서 시장은 메이어죠. 뉴욕시 안에 월스트리트 시장이 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티의 금융 거래량은 세계 1위다. 나는 금융 거래를 만들기 위해 그 거리에 은행들을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당시 삼성건설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과 더불어 그룹 내에서도 3대 거지 회사로 불릴 만큼 자금이 모자랐다. 해외에서 건설을 하려면 불도저나 굴착기, 크레인, 덤프트럭, 크래싱 플랜트 같은 중장비를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제대로 사질 못했다. 바로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이 현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도 건설 중장비를 살 수 있는 유럽 각국의 금융 프로그램이었다. 여러분 명동 사채 시장은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채의 본산이죠. 명동에 있는 중요한 상업은행 지점장의 수입은 한때 월급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개인적으로 얻다가 이제 비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부 모든 은행들이 다 명동 지점장이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채 시장의 본산이 바로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삼성도 여기 가서 돈을 꾸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로달러 시장은 여러분이 가서 돈 꿔달라 그러면 안 꿔줍니다. 여기는 국가나 아니면 삼성같이 이렇게 회사라도 믿을 수 있는 부도를 안 낼 것 같은 회사들한테 돈을 꿔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금융업을 하는 방법인데 금융업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천출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금융업이 왜 쉽냐 하면 기업이 유로달러 시장에 가서 1%로다가 돈을 끌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고객들한테 2%로다가 꿔주면 위험이 하나도 없이 1% 먹습니다. 1%만 애게 그러겠지만 이 돈이 어마어마하다면 대단한 거죠. 보통 이제 자동차 리스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신용으로 사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자기 돈으로다가 자기 자동차 공장에서 불화되는 차를 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돈이 묶이니까
이런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유로 달러에서 금리를 끌어와 가지고 자기 고객들한테 차값을 대신 내주고 차를 담보로 이자를 받는 거죠. 얼마나 쉬운 비즈니스입니까?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예,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게 금융이고요. 그래서 금융은 이렇게 쉬운 비즈니스인 것 같지만 이렇게 배타적인 그룹에 의해 가지고 가문들 혹은 기업들로 이래서 전통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 무슨 뭐 시티 오브 런던에 지점은 낼 수 있지만 여기에 낀다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예. 자, 이렇게 세계는 이렇게 양지와 음지가 있는데 그 양지가 우리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음지가 사실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제 지인들 중에 이 유로 달러 시장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없다는 걸 제가 언젠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교과서적으로 세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미국이 관리하지 않는 엄청난 금융시장이 있다. 현실에. 그게 유로 달러다. 영국 제국주의가 미국한테 다 이양을 했는데 해군 기지까지 다 이양을 했는데 딱 하나 이양을 안 한 게 있다면 금융망을 이양 안 했다. 그것이 흔적이 바로 우리가 유로 달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슈퍼파워였을 때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게 바로 글로벌 사채 시장이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이런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로 달러를 견제하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리보 달러를 기준금리 쓰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보 스캔들이 발생했어요. 지금 나오는 표가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건데 은행들이 자기네들의 그 이자율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0.001%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기준금리의 힘 아닙니까? 뭐 미국처럼 연준 의장처럼 이렇게 막 공신력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업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루물 얼마에 꺼줬어 뭐 이런 거 취합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금만 움직이면 엄청난 이익이 있잖아요. 이거 물론 이제 공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속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지만 스캔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걸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서로 이제 보통 이런 것이 이제 내부에서 밝혀지죠. 서로 비난하면서. 그래가지고 리보 스캔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준금리를 달러를 리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금지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의 은행들도 연준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아니고 리보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안은 소파입니다. 소파. 그래가지고 소파하고 리보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바뀌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경우에 리보 기준금리를 사용합니다. 어쨌건 영국이 유로 달러 때문에 케인즈안들하고 일단 케인즈안들이 유로 달러를 공격하고 있고요. 민주주의자들도 공격을 합니다. 사금융. 우리가 사채 안 좋아하잖아요. 영국과 유럽의 이런 역의 금융망의 허브들이 이제 위축이 되니까 스위스를 비롯해서 뭔가 대안을 자꾸 찾습니다. 그 대안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영국 수상이 되기 전에 재무장관을 먼저 했는데 재무장관 시절에 영국을 크립토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맥락이 없이 보면 영국이 왜 저러지 이러는데 유로 달러라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홍콩도 역외죠. 홍콩도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역외, 오프쇼어. 그러니까 역외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강력한 주권 국가의 그 주권 바깥에 있는 소규모 국가라든가 자치 독립 국가라든가 자치 도시를 말합니다. 홍콩은 중국에 부속이 됐지만 중국에 부속되기 전에는 영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영국이 거의 통치하지 않는 역외 국가였죠. 독립적인. 그래서 홍콩도 금융이 자유롭죠. 영국 그 전통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홍콩이라는 숨구멍이 열려 있고 중국의 부자들도 홍콩을 통해 갖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외국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적 이유로다가 이 홍콩을 굉장히 이렇게 그 중국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중국이 전부 비트코인을 이제 금지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홍콩에서 먼저 이렇게 그 희소식이 들려왔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겠다라고. 원래부터 홍콩이 그 암호화폐의 그 허브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이 이제 다 금지를 시켰다가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다시 미국 얘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0년대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했습니다. 미국은 고립주의가 민주당, 공화당을 다 떠나서 굉장히 그 성향이 강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해서 독일이 지고 프랑스, 연합국이 이겼는데요.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자들이 상원의원인 제럴드 라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문회를 엽니다. 그래서 나이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는데 이런 결론을 내려요. 금융가들과 무기생산업자들이 미국을 1차 대전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들이 득세했고요. 그때 나이 상원의원이 중심이 돼서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금융가들이 유럽에 대한 대출을 지키고자 윌슨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무기생산업자들이 전쟁 중 외교 정책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이 거창한 윌슨의 이상이나 민주주의 진영을 지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월가의 금융가들이 서유럽에 떼인 돈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과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결론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내립니다. 미국의 이 고립주의자들 중심으로 한 정치가들이 내려서 그 여론을 가지고 중립법을 만듭니다. 이름도 중립법이에요. 중립을 지키자. 그래서 무기와 기타 전쟁 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걸 금지하고 교전국에 대해서 대출도 금지하죠. 이게 처치를 굉장히 괴롭히죠. 이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이 손이 묶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필요하듯이 영국의 무기가 엄청나게 필요했는데 미국이 이 중립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고립주의자들의. 하여튼 루즈벨트의 정치력으로 이거를 돌파는 하는데요. 미국이 이런 나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우리가 포스트 1945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본 이동을 규제한다거나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 자본은 그 국민국가 테두리 안에 넣자 이런 식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도 이 자본을 자유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건 타협점이 제시됐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포스트 1945 시스템의 골격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로 달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로 달러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고립주의 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시간을 띄워서 포스트 1945 시스템 하에서 자본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해야지 유로 달러가 보이는데요. 미국에게는 이렇게 모순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거대한 전환은 20세기 좌파의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좌파들은 원류가 마르크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좌파들의 원류는 칼 폴란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분입니다. 이분은 근본위 제도, 시장 자유주의 근본위 제도의 실패가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엥겔스나 레닌하고 거의 비슷하죠. 제국주의의 그 귀결이라고 본 거니까요. 근데 이분은 약간 시각이 독특한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성장을 해요. 그 산업이 대규모,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생산시설이 대규모 되니까 그 대규모가 되어 있는 생산시설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이 이게 사람이잖아요. 단지 기계가 아니라. 그들이 연대를 만들고 정치를 하는 존재다 보니까 이들의 정치의식이 깨이면서 이 정치의식이 국민국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국가가 어느 정도 노동조합의 이익을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구의 공감대가 어떻게 모아지냐 하면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모아져요. 그것에 대한 어떤 좌파적 이론의 기반이 바로 거대한 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선이라고도 하고 공공재라고도 하는데요. 국가를 초월한 국제질서에 있어서 공공재를 19세기에는 제국과 시장이 맡았어요.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결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전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국가들이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압도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칼 폴란입니다. 원래 고전학파 경제학, 리버테리안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총 생산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그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거나 높거나 총 생산량은 변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지면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장님은 물가가 높아진다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지도 않고요. 물가가 낮아지면 임금도 낮아질 거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졌다고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케인즈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임금은 물가에 비해서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물가가 오르면 사장님한테 이익이라서 같은 월급 주면서 생산량을 늘리고요. 물가가 내려가면 임금을 따라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생산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케인지안들한테 있어서 단기 총 생산 곡선은 물가에 대해서 우상향합니다. 탄력적이죠. 근데 고전학파는 이렇게 물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 생산 곡선이.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니까 총 수요를 확장을 해도 물가만 올라간다는 게 고전학파의 생각인 거고요. 케인지안들은 총 생산 곡선이 오른쪽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거나 어쨌건 총수요를 확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도 올라가지만 생산량도 늘어나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이론적으로 싸운 것을 넘어서서 20세기에는 케인즈가 맞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의 힘이 세지면서 임금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노동조합이 역할을 했거든요. 거대한 공장의 노동자, 철강 노동자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노동운동이 격해지면서 자동차 값이 오르면 임금을 안 올려도 되니까 생산을 늘리면 되고요. 자동차 값이 내려가면은 포드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깎을 수가 없으니까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 말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게 현대 경제학이거든요. 케인즈가 바로 거시 경제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거시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의 실패, 그것에 의한 1차 세계, 2차 세계 발발과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같은 생각들, 국민국가가 공공선을 담당해야 된다. 시장이 아니라. 그리고 노동조합이 성장해가지고 임금을 경직화시켜서 총 생산 곡선이 물가에 대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케인즈안들이 국가가 시장을 주도해서 거시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케인즈안 경제학이 먹히는데 고전학파보다 효과적인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동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수요를 증가시켜서 GDP를 증가시킨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라는 거는 물가 압력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마중물 효과라고 하시면 돼요. 마중물이라는 게 우물에다가 그 펌프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물을 꺼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마중물을 승수효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 승수를 넣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생산을 자극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건데 고전학파에서는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게 구축효과라고. 그래서 이게 그래프 전쟁이기도 한데요. 이게 투자와 저축의 함수하고 그다음 화폐 함수를 놓고 보면 케인지안들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유동성 함정을 얘기하니까 화폐 함수가 이렇게 이자율에 대해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오른쪽에 이동하는 것만큼. 근데 고전학파는 이 화폐 곡선이 이자율에 대해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공공정책을 피면 그냥 이자율만 올라가서 시중에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투자를 준비하고 있던 민간이 투자를 안 합니다. 대신 정부가 그 돈을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쫓아낸다. 그래서 이걸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안과 고전학파는 결국 뭘 갖고 싸우는 거냐면 정부 주도로 시장을 끌고 가면 순기능이 역기능 것보다 많다는 게 케인즈안이고요.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생긴다는 게 고전학파입니다. 19세기는 고전학파 시대였고요. 20세기는 케인즈안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나 정부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케인즈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1, 2차 세계대전 전에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케인즈 안을 포함해서 이런 칼폴란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자는 건 아닌데 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인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 이런 걸 연계된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학술적 용어니까요. 뭐 묻힌 자유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이해가 안 되죠. 국가가 묻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건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는 복주 중심의 국민국가 이해보다 세계 개방형 국제통화 질서 체계를 중시했어요. 근본이제죠. 근데 국민국가는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민주국가의 노동계급의 정치 영향력이 바른과 관련이 있고요. 거대한 산업단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고전 경제학의 총생산 곡선과 달리 케인즈의 기울기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 승수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칼폴라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공적 권위가 시장이 아니라 국민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로달러로 이제 돌아가면 유로달러는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토템이고요. 미국의 연준은 어쨌건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연준도 이제 뭐 골드만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공식화되어 있는 권력기구가 의회를 통해서 만든 공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을 자유로운 은행들의 거래를 반영한 리보 금리가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받아서 한 사람이 공적으로 오픈해서 전 세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나운스하는 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공적 권위가 기초냐라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학을 이제 교과서로 공부하면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20세기 이후의 경제학이니까 이게 마치 그 은행들이 모여서 만드는 리보 금리나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배우니까 우리가 절름발이인 거예요. 칼폴라니가 기본값인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으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전부 정부가 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 생기면 전부 정부를 쳐다보잖아요. 공적 권위가 자의적인 민간들이 만든 시장이냐, 아니면 선거를 통했건 어쨌건 만들어진 그런 국가 시스템이 그래서 임명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료들로 구성된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들이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케인즈는 지정학자가 아니잖아요. 경제학자잖아요. 근데 케인즈는 놀랍게도 시대를 딱 원래 케인즈는 계속 주장했는데 계속 외면을 받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의 경제학은 거의 케인즈안이 지금까지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주류는 케인즈안이에요. 프리드만 쪽이 아니라 통화주의자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하고 너무 맞는 거죠. 왜냐? 지정학적으로 맞습니다. 케인즈는 경제라는 생태계에 대한 중앙화된 국민국가 역할에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깨우쳤죠. 시장이 아니라.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만드는 우아한 수학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케인즈안들은 수학적 도구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경제학적인 논쟁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정치적인 논쟁이고 그걸 국제라는 무대로 옮기면 이게 지정학적인 질문이에요. 질문은 뭘까요? 과연 국민국가 정부들이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며 변형하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6강에서 방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케인즈가 제기했고요. 중립적인 질서, 미국도 통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했죠. 이거는 몽상입니다. 영국이 이제 지는 해니까 케인즈는 영국을 대변했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한테 완전히 휘둘리지 않으려니까 원래 약자가 강자한테 제기하는 게 공정함이거든요. 강자가 되면 공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늘 공정한 룰은 약자 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영국이 약자였던 거죠. 그래서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중립적인 질서인 벤콜을 가져왔어요. 그때 미국의 대표들은 영국이 참 후한무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네들이 전성기였을 영제국주의 시절에는 지네들도 안 했을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 이런 거죠. 어쨌든 케인즈는 금보다는 유연하면서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막 국제기구를 막 만드는 거예요. 국제청산은행 뭐 이런 거 지금 IMF죠. 케인즈는 이거를 모두 국제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영국과 미국이 총대를 메고 모범을 보이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케인즈가 논어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케인즈의 세계관이 지극히 공자님의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논어에 보면 위정이덕이면 비여북신하고 거기서 이중성 공지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정치에 대해서 논한 건데 정치란 덕에 의한 정치란 북극성과 같아서 북극성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모든 성이 그것을 통해 그것을 중심으로 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미 개념은 알고 계시죠? 원래 이게 공자님의 이런 덕치잖아요. 덕치. 윗물이 모범을 딱 보이면 이렇게 다 따라서 하고 천지가 다 질서 있게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케인즈가. 그 머슬이라고 하는
그 힘에 기반한 야생적인 국제 질서가 아니라 이런 미국이 딱 리더 국가로서 딱 중심을 잡고 딱 자기 절제를 하고 이러면서 군자의 독을 보이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하다 그럴까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방코르라는 아이디어예요. 발상 자체가 지정학을 무시하죠. 어떻게 미국이 슈퍼파워가 됐는데 2차 대전을 이기면서 미국을 통제하는 중립적 질서를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대단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기본 개념이 지정학에 의해서 실현이 돼요. 실제로 미국은 중립적인 질서를 외양을 갖추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안 하려다 보니까 유엔 같은 걸 만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국적 협의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간다. 국민 국가들이 대빵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원래 동양에 계속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자 사상에. 그래서 중국 정치의 핵심이 뭐냐면 천황은 존재하나 추상적인 존재예요. 천황 자체가. 천황이 아니죠. 중국은 황제라 그러죠. 황제는 온갖 의뢰에 다 나가는데 실제로 통치를 하면 그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의뢰를 주관하는 거예요. 신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심을 잡는 거죠. 질서의 중심을. 그래서 모든 게 동심원 구조잖아요. 중국의 개념은. 중국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도 동심원. 중앙정치 안에서 황제와 신하들의 관계도 동심원.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도 동심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케인즈는 미국이 중국이 꿈꿨던 이상정치, 다시 말해서 황제가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 다시 말해서 국제 질서를 떠받드는 존재로서는 존재하나 현실에서는 자기의 그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한 거죠. 그게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것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제국주의를 싫어해요. 원래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제국주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미국이 꿈꿨던 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진짜 압도적인 슈퍼 국가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제국주의를 하기 싫어하니까 세계 문제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덩치 큰 스위스가 되고 싶다. 아시겠죠? 미국의 로망이 뭔지. 고립주의 로망이. 덩치는 크고 힘은 센데 유라시아 대륙에 관여하고 싶진 않다. 덩치 큰 스위스. 미국이 때문에 2차 세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차 세전 이후에 영국이 이제 국제 질서를 떠안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국제 질서를 떠안고 역할을 했으면 히틀러의 부상을 막을 수 있었고 태평양에서 일본의 그 거침없는 질주도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로 쇠퇴하니 스위스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완전히 그 동네 골목대장들의 무대가 다시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기 전에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네들이 덩치 큰 스위스가 되는 건 불가능하구나. 결국은 덩치가 크면서 세계를 리더해야 돼요. 그런데 제국주의는 싫단 말이죠. 현실적인 이유는 이상적인 이유는 제국주의가 싫어서 현실적인 이유는 미국이 인구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육군력을 투사해가지고 지배해서 보낼 육군과 경찰이 없어요. 유라시아는 너무나 넓고.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인 그 패권 국가가 취했던 전략을 부활시킨 거죠. 그게 뭐냐면 지역 엘리트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국민국가 시스템입니다. 참하고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KBS인가 MBC가 다큐멘터리로 했을 거예요. EBS인가? EBS네, EBS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인데 원래 티벳 사태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늘 약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티벳이 원래 독립을 쭉 유지해 오다가 청나라 이런 기마 민족이 잡을 때마다 티벳이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전통적인 한족들은 이 티벳을 거의 이제 독립국가로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티벳에서는 말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은 지금은 탱크입니다. 탱크. 말을 공급받으면서 티벳에다가 차를 팔죠. 차하고 말을 바꿉니다. 차하고 말을 바꾸는데 이 차에 대한 왜냐하면 티벳은 고원지대라 가지고 비타민 C가 늘 부족해. 신싱한 약체가 없어서 그래서 차를 안 마시면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차가 필수품인데 그거를 한족이 독점하니까 티벳의 이 라마 승려들한테 독점권을 줘요. 근데 승려들은 돌을 닦아야지 수도를 해야지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승려들이 마상을 고용합니다. 참하고도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영리한 포석이죠. 그러니까 티벳이라는 사납고 독립적인 이질적인 민족, 중국의 한복판에 있죠. 거기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그 엘리트들, 여기서는 이제 신정일치 사회니까 스님들을 이용합니다.
스님들은 독점권을 받고 실제로 장사는 이제 밑에 시키니까 이제 그 라이선스 피를 받는 거죠. 이것이 그 변방을 통치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만약에 제국이 직할 통치를 해버리면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저항이 끊임없는데요. 그 민족주의자들도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엘리트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적당하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리고 민족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그 민족의 자치권을 갖고 다스리도록 하면 민족적 저항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1차적으로 저항이 잘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은 제국주의를 하지 않는 대신에 각 국민국가의 엘리트들,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생국가가 탄생하죠. 그 신생국가들마다 국가 엘리트들이 자격도 없는데 전부 다 그냥 국민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나라 국민을 흡혈하는 국민국가의 백성들이에요. 놀랍게도. 왜냐? 미국이 제국주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보편적 질서가 아프리카 개별 국가에 투영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그걸 선택을 합니다. 미국이 탈제국 시대에 이걸 선택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잘못한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다 따져가지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누가 국경을 넘었나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경을 넘었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나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어요. 러시아가 나쁜 놈이에요. 미국이 주도한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 국경은 굉장히 신성한 개념입니다. 국경은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경 바깥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게 바로 오프쇼어, 역외입니다. 이것이 이제 카운터컬처, 반문화주의자들한테는 이제 놀이터가 되는데요. 로난 오라일이라는 이 천재가 히피 문화가 이제 부상하기 직전에 라디오 카롤라인이라는 방송국을 세웁니다. 그 당시 BBC가 독점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방송 장비를 실어가지고 라디오 방송 장비를 실어가지고 도보 해협에 띄운 다음에 도보 해협은 프랑스도 영국도 아니니까 공해상에 띄운 다음에 여기서 방송을 송출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정치적 방송이 아니라 락을 틀었대요. 락앤롤을. 이게 역의 방송국으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저러면 되는구나 이런 심어준 거죠. 나중에 이 배는 깔아앉습니다. 어디 스웨덴인 것은 깔아앉고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살려줍니다. 멕시코만에서 2010년도에 기름이 유출된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BP가 영국 회사죠. 영국 제국주의 시대부터 온 세계 최고의 메이저 석유 회사인데 브리튼 페트로리엄 아니에요, 저게? BP의 시추선의 국적이 어디냐? 이 배의 국적. 이 딥워터 호리즌이라는 배 이름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네요. 배 이름이 이게 채굴선. 이 채굴선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제 기름이 유출된 건데 이 채굴선의 국적이 어딜까요? 영국 회사니까 영국? 아닙니다. 이게 마샬 제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를 드리면 마샬 제도라는 나라를 찍을 수 있나요? 자,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배들의 국적입니다. 제일 많은 국적이 어딘가요? 파나마. 마샬 이런 겁니다. 중국도 꽤 많네요. 예. 미국이 적어요.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이한 시대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편의치적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인데 이걸 우리말로 편의치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편의치적한 배를 편의치적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샬 제도나 이런 데다가 국적을 두는 이유는 마샬 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배들입니다. 다만 마샬 제도의 공무원들이 그냥 배를 유치하면 한 $500 받고 이렇게 큰 배들을 국적을 사인을 해줘요. 국적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적을 파는 겁니다. 이게 왜 특이한 현상이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19세기나 18세기처럼 해적이 활동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적이에요. 미국 배가 있고 한국 배가 있고 일본 배가 있고 마샬 배가 있으면 어느 나라 배를 공격하겠습니까? 이 나라 배를 공격하면 나는 후환이 없어. 이 나라 배를 공격하면 지구까지 쫓아올 것 같아. 얘네 경찰이. 어느 나라 배입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합리적인 해적이라면 미국 배를 건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해적이 없다 보니까 선사 그 엄청난 몇백억 하는 배들의 주인이 배 국적을 둘 때 다른 고민 안 해요. 등록비가 싼 데를 두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해적들이 있고 혹은 뭐 적성국가들 간에 긴장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항행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아서 배를 선택적으로 깃발 보고 공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배 주인이라면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싶겠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미국이겠죠.
근데 미국이 등록한 배가 저거밖에 안 되고 파나마가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상이 안전하다는 거죠. 브레튼 우즈는 자본 이동에 대해서 규제적이었죠. 근데 모순이 발생하죠. 유로달러가 부상합니다. 유로달러라는 것 자체가 미국도 영국에 있지만 영국에 시작했지만 영국 정부도 관할하지 않아요. 파운드 저축이 아니잖아요. 영국 국민들이 저축한 게 아니잖아요. 오일머니, 중국과 소련이 달러로 저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도 안 받고 영국의 통제를 안 받는 돈이에요. 또 영국에는 시티 오브 런던 말고 한때 영국령이었으나 준자치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역의 국가가 엄청 많습니다. 홍콩을 포함해서 저지섬 이런 섬들이 있어요. 케이만 제도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금융업을 합니다. 다 유로 달러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가 제일 싼 데다가 편의지적처럼 법인세가 제일 싼 데다가 본사를 둡니다. 구글 이런 데 용 바가지로 먹었죠. 다 이런 것들이 사법 차익이거든요. 규제 차익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전부 미국의 산물이에요. 그냥 미국 은행들한테 레귤레이션 Q라는 예금에다가 이자 많이 주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운영하는데 예금에다가 이자를 많이 안 주니까 큰 돈을 유치할 수가 없었죠. 그 돈들이 전부 시티 오브 런던으로 간 겁니다. 뭐 몇십만 원화도 몇 억씩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규제 산물이죠. 유로달러가. 규제 산물이고 영국이 영리하게 그걸 파고든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왜 미국이 막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속성상 이게 유로달러보다 더 강하거든요. 유로달러를 왜 못 막냐 하면 개별 국가들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합의를 해야지만 유로달러를 통제할 수 있는데 자기 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자기는 제일 큰 이익이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 규제를 하는데 자기 나라가 규제가 없다면 다국적 기업들도 다 자기 나라로 올 거고 그리고 뭉태기 돈도 다 자기 나라 은행으로 올네. 앉아서 이자 장사만 해도 쏠쏠한데 위험 없는 국가하고 대기업한테만 꺼줘도 되잖아요. 돈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합의가 다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미국이 다 팔 비틀고 합의해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핵 확산이나 이런 거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핵 확산도 그렇게 통제를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융 이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면 그 미국이 제국주의죠. 국민 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간 거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이 유로달러가 전부 뻗어가지고 그 라틴 아메리카에 돈 꺼져가지고 그 라틴 아메리카 그 금융위기가 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이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19세기, 18세기 같은 제국주의고 그것도 그 당시 제국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란 단일한 제국의 시대.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나라를 설득해서 비트코인을 규제하지 않는 한 이건 일어나기 어려워요. 만약에 미국이 모든 나라 설득해서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유로달러를 규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지 아일랜드가 여기 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인데 프랑스에 더 가깝죠. 영국령이에요. 영국 왕실령. 영국 같은 제국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유럽의 왕실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친척으로. 그래서 유럽의 왕가에서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이 영국으로 가면 영국에서 그 정치적 망명국을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으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극단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정치적 무정부주의 이런 정치적 망명객들이 저치섬 같은 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친척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척들이 외국의 왕들이죠.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돼. 저기는 우리가 저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가 포스트 1945 시스템은 저지섬에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범위세를 안 내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모이고요. 본사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이는 곳이죠. 저지섬에 모인 돈은 바로 시티 오브 런던으로 흘러갑니다. 직통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티 오브 런던의 지사 같은 거예요. 저지섬이. 그러나 국제법상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도 영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영국도 자기네들이 불편한 거는 저지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을 저렇게 중국이 시진핑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숨구멍을 중국은 여러 카드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홍콩을 완전히 주권을 뺏어버린다 중국에 그러면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중국한테. 이해가 되시죠?
북한이 막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나 다 중국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하잖아요. 쟤네 우리 말 안 들어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북한은 독립국가니까 어쨌건. 근데 홍콩이 만약에 준자치적인 독립국가로 있으면 금융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하지 못하는 걸 홍콩에서 하고 외국에서 문제가 되면 아이고 우리 홍콩 통제가 안 돼 이러면 되는 건데 홍콩을 완전히 그냥 다 때려잡아 가지고 다 중국화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편리한 여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여개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상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제국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의 그 역사 속에서. 특히 영국은. 프랑스 옆에 모나코라고 있어요. 왕국이죠.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나코 국적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드골 대통령 때인가 하여튼 한번 모나코로 가는 길을 막고 그 모나코 입국을 프랑스 경찰이 막은 적이 있어요. 세금을 피하려고 모나코로 프랑스에 부자들이 많이 별장을 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은 거죠. 그래서 모나코 왕국하고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의를 결국 해가지고 이제 몇 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프랑스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머리를 싸매냐 하면 전 세계가 동일한 상속세를 하게 해가지고 나누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요. 그게 부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인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니까. 여러분 텍스 헤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게 다 연결됩니다. 유로 달러, 역외, 포스트 1945 시스템의 국민국가, 국경을 절대시 여기는 이런 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국제금융 엘리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태까지 유로 달러를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나왔고 일본하고 유럽에서도 나왔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가 나오는데요. 늘 실패했어요. 왜냐면 은행가들이 이 유로 달러를 아주 철통으로 보위를 했는데요. 자본이 자유로워야지만 이자 종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영란은행하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주로 반대를 하고요. 성향 아시겠죠? 영란은행, 영국은행하고 스위스은행. 아무튼 뭐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막으려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다 무시하는 제국이 필요한데요.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보면. 못 막았어요, 미국이. 최근에 다르죠. 왜냐하면 IT가 발전하고 여러분들 IT가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만약에 전 세계가 중국 같다면 어떨까요? 지금 1984라는 소설 아십니까? 빅브라더가 다 감시하는 거. 지금 드디어 케인즈한들한테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고 있는지, 정치 성향이 뭔지,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여태까지 국가는 몰랐어요. 대충만 알고.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를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다 수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해지니까 국가가 굉장히 강해져야지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위기에 빠졌냐면 역애들이 위기에 빠졌어요. 일단 스위스가 털렸어요. 스위스의 그 은행 비밀주의가 백몇십 년 만에 털려서 지금 장부 다 털리고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니까 서방이 딸돌도 못해 유엔까지 움직여가지고 스위스 보고 너 러시아 자금 동결 안 해 죽을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스위스가 전 세계 부자들의 금고로서 비밀 금고로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2021년 6월이군요. 코로나 한참일 때 G7이 모여가지고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법인세가 이거보다 더 낮아가지고 역외로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했던 나라들이 반발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주로 공격이 뭐죠? 예, 그 자금 세탁입니다. 자금 세탁하고 테러 자금. 그래가지고 이 역의 국가들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뮤다, 벨지움, 케이만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고객들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말 못하고 그냥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자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로 달러라는 게 실존했던 하나의 금융의 축이라면 스위스의 비밀 은행주의를 포함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케인즈안들의 국가 관료주의 혹은 IT가 발달한 이런 빅데이터 시대의 어떤 정보 통제 이런 걸로 이렇게 쪼여오면 이들 나라들이 이제 달러 가지고는 이걸 못해요. 그럼 뭐 갖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세상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요. 도덕적인 판단만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 현상이 너무 많은데
비트코인이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도덕관념 약간만 벗어나서 현실을 본다면 비트코인이 터잡을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유로 달러가 보여줬고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GDP 몇십 배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그렇다. 금융이기 때문에. 이들이 개별 국가의 여론과 개별 국가와 그다음에 IT 발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숨구멍을 찾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이 스위스하고 영국하고 케이만, 저지 이런 데가 아주 민감하게 비트코인과 크립토 기술에 반응하고 있다. 만약에 전 세계 슈퍼 리치들이 슈퍼 부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만 지금까지는 전 세계 슈퍼 부자들이 필요로 했지만 그것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방법이 없었어요. 국민국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달러 가지고 못하는 일을 비트코인 갖고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일부는 가질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